욕심쟁이 아내. 외딴섬 바닷가에 다 쓰러져 갈 듯한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다. 그곳에 어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영감이 그물을 짜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하루는 영감이 그물을 던져놓고 잡아당기는데 너무 무거웠다. 고기잡이를 하던 중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간신히 당겨놓고 보니 그물 속에 겨우 있다는 게 손바닥만한 물고기 한 마리였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고 번쩍번쩍 금으로 된 물고기였다. 물고기가 말했다. 영감님, 날 저 푸른 바다 위에 놓아주면 은혜는 잊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영감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말했다. 내가 너한테 얻어낼 게 뭐 있겠느냐? 그래, 바다에 두루 놓아주겠다. 영감은 빈 광주리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영감, 많이 잡았수? 금물고기 한 마리가 딱 걸렸는데 그냥 놓아주었지. 그놈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에 놓아주었어. 놓아주면 은혜는 잊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구만. 글쎄, 하도 불쌍하고 가련해서 몸값은 그만두고 그냥 가라고 했지. 아니 영감, 손 안에 들어온 복을 그냥 차버리다니요. 화가 난 아내는 그때부터 밤낮으로 욕만 해댔다. 빵 조각이든 나발이든 무엇이고 달라고 했어야 할 것 아니여. 이제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도 바닥이 났으니 뭘 먹고 사시겠소. 들들 볶인 영감은 할 수 없이 바닷가에 나가 큰 소리로 물고기를 불렀다. 금물고기야! 금물고기야! 물속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얼굴 좀 보여주렴. 금물고기가 살래살래 바닷가로 나왔다. 왜 그러세요? 마누라가 먹을 것이 없다고 빵을 얻어오라고 아우성이야. 집에 가면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겁니다. 영감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서 마누라에게 물었다. 그래, 빵이 생겼어? 빵은 산처럼 쌓여있지만 다른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빨래통이 다 망가져서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물고기한테 새 걸 좀 마련해 달라고 하세요. 영감이 또 바닷가로 나가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도 금물고기가 살래살래 물으로 나왔다. 왜 그러세요? 마누라가 새 빨래통을 얻어오라네. 알았습니다. 장만해 드리지요. 집에 와보니 아내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고기한테 가서 새 집을 지어달라고 해요. 이 집에서는 못 살겠어요. 금방이라도 천장이 무너질 것 같지 않나요? 영감은 다시 바닷가로 가서 금물고기에게 말했다. 새 집을 한 채 지어주게나. 마누라가 쫑알대는 소리가 부뚜막 소뚜껑 같고 개케 묵은 집구석은 금방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 살 수가 없구만. 염려 말고 집에 가서 기도나 하세요. 기도가 뜻대로 될 겁니다. 영감이 집에 와보니
앞뜰에는 우람한 참나무집 한 채가 서 있었다. 그래도 아내는 성이 차지 않는지 날뛰며 아우성을 쳤다. 아이고, 이 영감쟁이야. 도대체 당신이란 작자는 굴러들어온 복을 찰 사람이야. 집 한 채 지어달랬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나 보다 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다시 가서 말하세요. 이제 어부의 아낙네 따위는 신물이 나니까 나도 한번 장군의 마누라가 되어 굽실거리는 절도 받아보고 텅텅거리며 살아보아야겠다고. 영감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 물고기를 불렀다. 마누라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눈알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고 있네. 어부의 안악은 싫고 장군 만화님이 되고 싶다고 야단일세.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나 하세요. 뜻대로 될 겁니다. 영감이 집에 와보니 통나무집은 사라지고 3층짜리 돌집이 우뚝 서 있을 뿐 아니라 집안에는 머슴들이 오락가락, 부엌에는 안악들이 딸그락딸그락거리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비단 옷을 입은 아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이놈의 무식쟁이 영감 좀 보게. 어느 앞이라고 함부로 집에 허리를 펴고 들어와. 여봐라, 이 노인을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패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머슴들이 달려와서 영감 먹살을 잡고 마구간으로 끌고 가서 채찍으로 마구 때렸다. 영감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영감은 한탄했다. 이제는 마당지기 신세가 되었구나.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이나 쓸어야 한다니. 그뿐만 아니다. 부엌대기가 따로 없지. 끼니는 부엌에서 해결하라니. 영감은 너무나 슬펐고 힘들었다. 하루 종일 비지를 해도 먼지 한 톨만 나오면 그 즉시 마구간에 갇혔다. 영감은 화가 몹시 났다. 저게 바로 막이구만. 행제했다고 돼지 새끼처럼 욕심만 부리고 이제는 남편 취급도 안 해주겠다 이거지. 그럭저럭 세월이 흘렀다. 이 아내는 장군 마누라도 지겨워서 영감을 불러 호령했다. 이 몹쓸 노인네야. 어서 썩 물고기한테 가서 이제는 장군 마누라가 아니라 여왕이 되고 싶다고 말하거라. 영감은 또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마누라의 광기가 나날이 심해지더니 이제는 장군 마누라도 싫고 여왕이 되고 싶어 한단다. 염려 마세요. 어서 집에나 가보세요. 영감이 돌아와 보니 돌집은 없어지고 번쩍거리는 대궐이 서 있었다. 총든 파수꾼이 대궐 앞을 오락가락 하더니 영감을 보고 눈을 부라렸다. 뒤에는 넓은 정원이요, 앞에는 푸르른 목초지다. 그 위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여왕은 문무 대신을 거느리고 사열을 하고 있었다. 부근 둥둥 나팔 소리는 빵빵하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졸개들은 여왕 폐하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또 세월이 흘러 아내는 이제 여왕님도 싫어했다. 영감을 찾아내어 어전에 대령시키라는 여명이 떨어졌다. 도대체 어떤 영감인가? 장군들과 대신들은 영감을 찾느라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마침내 영감을 찾아 어전에 대령시켰다. 이 몹쓸 영감은 듣거라. 이제 여왕 노릇도 지겹다. 용왕이 되어 온갖 물고기가 다 내게 머리를 조아리도록 할 터이니
금물고기한테 그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영감은 그건 안 될 소리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냥 뒤돌아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모가지가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감은 바닷가로 터덜터덜 나가 물고기를 불렀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금물고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불러봐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로 불렀을 때야 바닷물이 출렁이고 밝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시커먼 먹구름이 끼면서 물고기가 나타났다. 왜 그러세요? 마누라의 광기가 나날이 심해져서 이젠 여왕도 싫고 용왕이 되어 물고기를 소나기에 넣고 싶어 하네. 금물고기는 아무 말 없이 영감을 쳐다보더니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감이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대궐은 사라지고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다 쓰러져가는 코딱지만한 오두막집 한 채가 서 있었을 뿐이다. 아내는 누덕누덕 기운 넉마옷을 걸쳐 입고 있었다. 영감과 아내는 전처럼 살게 되었다. 고기잡이로 돌아간 영감이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금물고기는 다시 잡히지 않았다. 세 가지 의문. 옛날 왕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시작할 적절한 시간을 알 수 있다면,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왕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신하들을 불러서 모든 일을 시작할 시간을 알 수 있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어느 것인지 등을 왕에게 알려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전국에 붙이도록 하였다. 학식이 뛰어난 많은 사람이 왕을 찾아왔지만 왕의 의문에 각양각색의 대답을 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즉, 모든 일을 시작할 적절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미리 일과표를 하루 단위, 월 단위, 년 단위로 작성해 놓고 그 일과표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일이 정확한 시간에 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학자는 모든 일을 행할 적절한 시간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당장에 행해지고 있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학자는 왕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일에 제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워도 모든 일에 적합한 시간을 올바로 정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슬기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두고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을 찾는데 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일도 있으므로 자문단의 구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순전히 마법사의 몫이기 때문에 마법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도 대답이 다양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문에 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필요한 사람은 군인이라고 말했다. 가장 소중한 일에 대해서 물었던 세 번째 의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과학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치르는 기술이라고 대답했고, 또 어떤 학자는 종교적 신앙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같은 의문에 대한 대답이 한결같이 달랐다. 왕은 그 대답 중에 어떤 대답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왕은 그 의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명성이 자자한 학자를 찾아갔다. 그는 어떤 곳에서 은둔하고 있었다. 그 은둔자는 숲속에서 살면서 결코 그 숲을 떠나본 적이 없었으며 오로지 평범한 사람들의 청혼만 들어주었다. 그래서 왕은 수수한 옷을 입고 은둔자가 있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에서 내린 다음 함께 간 신하도 떼어놓고 혼자 은둔자를 찾아갔다. 왕이 가까이 갔을 때 은둔자는 오두막집 앞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그는 왕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한 다음 다시 땅 파는 일을 계속했다. 은둔자는 몸이 몹시 약해 보였다. 땅에다 삽질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였다. 가쁜 숨을 내쉬며 땅을 팠다. 왕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지혜로우신 은둔자님, 당신에게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시간에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즉, 내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둔자는 왕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손에 침을 뱉고는 다시 삽을 쥐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왕이 말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삽을 이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잠시나마 땅을 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둔자는 이렇게 말하며 왕에게 삽을 건네준 다음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왕은 화단 2개를 판 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물었다. 은둔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말없이 왕에게 손을 내밀고 삽을 달라는 표시를 했다. 잠시 쉬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삽을 주지 않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해가 나무 뒤로 기울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왕은 삽을 땅에 꽂아놓고 말했다. 지혜로운 은둔자님, 내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께서 답을 주실 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군지 보도록 합시다. 은둔자의 말이다. 왕은 고개를 돌렸다. 그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한 남자가 숲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2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었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왕 앞에 쓰러지자 끙끙거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왕과 은둔자는 그의 옷을 풀어 헤치자 배에 커다란 상처가 보였다.
왕은 피를 닦아낸 다음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주었다. 그러나 피는 계속 흘렀다. 왕은 피 묻은 수건을 풀어준 다음 그 수건을 물에 씻어서 다시 상처를 동여매어 주었다. 마침내 피가 멈추자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마실 물을 찾았다. 왕은 재빨리 냇가로 달려가 물을 가져다 그 남자에게 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저물었고 날씨도 쌀쌀해졌다. 그래서 왕은 은둔자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를 오두막으로 옮겨 자리에 눕도록 했다. 상처를 입은 남자는 자리에 눕자 곧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왕도 오랜 여행과 땅을 파는 고욕으로 인해서 몸이 고단하여 잠이 들고 말았다. 너무 깊이 잠이 들어 여름의 짧은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고 눈을 떴을 때는 다음 날 아침이었다. 왕은 잠이 깨고 나서 얼마 후에야 자신이 어디에 있고 또 반짝이는 눈으로 잠자리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텁수룩한 수염의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었다. 텁수룩한 수염의 사내는 왕이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용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동생들을 죽이고 제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저는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고 있던 중 당신이 은둔자를 만나러 혼자 몸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문 뒤에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경호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치료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피를 흘려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정말로 죽이고 싶었는데 당신은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살아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저는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도 충성을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평생의 원수와도 쉽게 화해를 하게 되었고 친구를 얻게 된 것이 기뻤다. 왕은 그를 용서해 주었으며 하인과 주치의를 보내어 그를 돌보아 주겠으며 그의 재산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왕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인사를 한 다음 오두막집을 나와 은둔자를 찾았다. 떠나기 전에 그에게 3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다. 은둔자는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어제 파놓은 화단에 씨를 뿌리고 있었다. 왕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제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은둔자는 가냘픈 다리로 쪼그리고 앉으며 자세를 고치더니 왕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물었다. 대답을 얻다니 무슨 뜻입니까? 은둔자가 대답을 했다.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이 어제 내 몸이 약한 것을 보고 나를 대신해 화단을 파주지 않고 그냥 떠났다면 남자가 당신을 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와 함께 머물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당신이 이 화단을 파고 있던 순간이었으며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일은 나를 위해 선행을 베풀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당신이 그를 치료해 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상처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과 화해도 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위해 해주었던 일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둘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을 때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 관계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